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형물의 파열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형물이 터졌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환자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슴 확대 수술의 부작용이 대표적인 것이 구축, 그 다음에 파열, 그리고 염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사들은 이 파열이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난 거 아니냐, 자, 이런 어떤 상당히 위기감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돼 있어요. 이 이벤트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파열이라고 하는 것이 응급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열이 됐다고 해서 가슴의 어떤 모양이 심하게 변형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아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느냐, 뭐 암이 생기거나 뭐 그러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파열이 됐다 뿐이에요. 다른 어떤 느끼는 증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파열이 된 상태에서 누수가 오랫동안 걸쳐가지고 계속 이제 나오게 됐다. 자, 이 경우에는 가슴 모양의 변형이 좀 심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슴이 좀 모양이 양쪽이 짝새가 되고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든가, 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열이 됐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슴에 어떤 조직에 무리를 주거나 유방 자체가 뭐 썩어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냥 파열이 됐다, 이제 그거에 맞는 대처를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증상이 있는 파열, 그 다음에 증상이 아예 없는 파열, 우연히 발견되는 거,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은 가장 많은 수의 파열은 환자분들이 몰라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뭐 예를 들어 종합검진 같은 거 받으러 갔다가 뭐 초음파 같은 거 해봤는데 보형물 터진 것 같네? 자, 이런 소리를 그냥 듣고 오는 거예요. 터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몰라요. 뭐 증상도 없고 가슴 모양도 멀쩡했고, 자, 이런 상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아주 적은 경우에서 확실하게 환자분 본인이 야, 이건 터진 게 맞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서 이제 병원 방문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우연찮게 발견된 보형물 파열, 자, 이런 거는 주로 어떤 검사에서 이제 우리가 확진하게 되느냐 하면 MRI죠. 자, MRI는 완전히 정확하냐? 사실 또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MRI로 야, 이건 터졌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오진일 경우도 있어요. 막상 열고 들어보니까 보형물 멀쩡하네 이럴 수도 있고, MRI에서 이거 보형물 멀쩡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건 터졌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MRI가 이제 모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진단적인 방법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확도가 100%에서는 한참 떨어져요. 사실은 어떤 진단적인 민감도와 특이도 모든 면에서 위양성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MRI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점이 있는 것이고요. MRI에서 그래도 이제 만약에 자, 터졌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은, 자, 누구나 이거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은 MRI로 가슴 순환 여성들을 갖다가 서베이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MRI 한번 가슴 검사하려고 그러면 7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자, 미국은 더 비싸죠, 우리나라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원하고 이제 통계를 갖다 이제 위해서 스타들을 위해서 수술한 분들을 갖다가 MRI 스캔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제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파열된 환자분들 몇몇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자, 당신 몰랐는가 본데 보형물에 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수술하는 의사하고 얘기하고 제수를 받든지 해라. 그래서? 난 몰랐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환자하고 이제 의사 만나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파열된 환자분 중에 한 30%, 자, 29% 정도밖에 제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71%는 파열됐어? 알았어, 그래. 자, 이러면서 제수를 안 하고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상태의 파열, 우연히 발견되는 파열. 그거는 뭐냐면은 가슴 모양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뭐 이물감이나 어떤 느끼는 다른 것도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서 파열은 환자들이 제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파열은 왜 일어나느냐? 자, 가장 많은 거는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자, 의사가 이 보형물을 갖다 집어넣는 와중에 보통은 코이시브겔이 좀 큰 거를 좀 많이 써요. 비용 확대 수술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가슴은 크게 되기는 원하고 흉터는 적게 남기를 원하죠. 자, 그러면 적은 입구를 통해서 큰 거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코이시브겔을 넣다가 보면은 아주 꾸깃꾸깃해가지고 넣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수술 기구는 금속이고 금속의 마진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 모서리가 져 있는데 그 모서리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코이시브겔이 계속 이제 마찰을 받다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과도한 힘을 받아서 약한 이런 이제 코이시브겔의 쉘이 파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게 보형물을 넣는 그 순간에 탁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눈으로 이제 파열된 게 보였다가 뭐 의사가 그거를 교환하지 않았을 리가 없으니까 대부분은 넣는 과정 중에 이미 내구성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내구성이 약해져 있는 쉘이 계속 비비고 이렇게 그 마모를 받아가지고서는 파열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요 통계에서는 이게 캐나다에서 나온 건데 총 2026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기구로 인한 데미지 그게 64.4%였다. 자, 나머지는 뭐냐? 모른다 였어요. 솔직히 알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이시브겔 표면이 있으면은 여기를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터진 뭐 젤이 새어나오고 있는 부분을 갖다 어딘지 찾아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서 이 난 구멍이 어떤 모양이냐, 칼로 빈 모양이냐, 아니면은 바늘로 뚫은 모양이냐, 아니면은 이제 마모된 모양이냐, 요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기관의 문제, 자, 의사가 만든 문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불량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자, 이런 통계가 완전히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통계라고 하는 거에서는 대표 집단의 어떤 어떤 숫자를 봐야 되고 이 숫자는 항상 상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숫자가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자, 이럴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나온 통계는 캐나다에서 이랬는데 미국에서 나온 게 또 다를 수가 있고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이제 큰 모집단을 가진 조사에서 보형물을 넣는 과정에서 의사의 어떤 문제, 자, 이런 것일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은 수술을 할 때 의사가 환자와 얘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예를 들어 한 4cm 째자, 그리고 한 300cc 정도 넣자. 최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술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자, 수술 당일날에 환자가 생각이 바뀌어요. 자, 선생님, 나 저기 옆에 집에 뭐 무슨 뭐 갑순이도 수술했고 뭐 그 뒷집에 뭐 을순이도 수술했는데 걔네들 다 350 넣고 이랬대. 그래서 나는 걔네들보다 내가 못하면 안 되니까 한 370으로 해줘. 이건 더 째면 안 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자, 이 미용 수술이라고 하는 건 환자분이 만족을 해야지 수술한 의미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환자분이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할래.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쳐요. 그러면 똑같은 오프닝을 통해 가지고서는 훨씬 더 큰 거를 이제 수술하는 동안 집어넣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파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수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플랜, 가장 이제 의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이제 사운드한, 가장 경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수술이 됐을 경우에 가장 사고가 안 생겨요. 뭔가 이 사람은 다르게, 뭔가 나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뭔가 이제 거기에서 꼬리를 하나 밟히고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유방 확대 수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런 부분, 생각지도 못한 그런 꼬리를 밟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의 플랜이 아주 건전하고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것이 의사와 환자 간에 서로 대화를 충분히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이 플랜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환자 본인도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적어진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보형물 파열의 발생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 발생률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정말로 통계를 잘 아시는 분들만 이제 이거를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의학적 통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어요. 환자 수집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환자들이 어디에서 이제 샘플링을 한 거냐, 그리고 파열이 나타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누적 발생률이 높아지고, 시간이 짧을수록 누적 발생률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6년 팔로우업을 했는데 파열이 안 생겼고, 어떤 사람은 8년 팔로우업을 했는데 파열이 생겼다. 이런 거를 갖다 다 합해가지고서는 평균으로 숫자 하나를 딱 낸다고 하면은 그 숫자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가려서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건 닐 핸델이라고 하는 이제 뉴욕의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미용적인 목적에서의 유방 확대술, 그때 들어간 보형물보다 유방암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실리콘 보형물. 자, 이게 더 퍼센티지가 높았어요. 더 많이 파열이 됐다. 미용 목적에서는 파열이 더 적었고,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6년까지는 파열률이 굉장히 적다가 그 이후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생겨나가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누적 발생률이 3.4%, 그 정도로 됐고, 재건 시에는 누적 발생률 6년에서 8.1%,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이런 파열에 있어가지고 보형물이 어떤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런 퍼센티지를 갖다가 숫자를 구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료가 틀려요. 보형물이 어떤 사람은 70년대에 수술했고, 어떤 사람은 80년대에 수술했고, 어떤 사람은 2000년대에 수술했다. 자, 쓴 보형물이 전부 다 틀린 거거든요. 실리콘의 제너레이션이 틀려요. 그러면 2세대 실리콘 젤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1세대 실리콘 젤은 솔기가 있었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요. 혹시 터질까봐 너무 겁나가지고 되게 세게 만들어놨어요. 딱딱하고. 그래서 얘네는 잘 안 터졌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하도 저 딱딱하다, 좀 소프트하게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2세대는 상당히 소프트하게 만들어놨어요. 물처럼. 그리고 솔기도 얇고, 솔기 없이 이제 쉘도 얇고, 쉘이 얇으니까 잘 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속 안에 있는 것도 낭창낭창하니까 잘 흘러나오고, 그래서 2세대의 실리콘 젤이 굉장히 이 파열률을 높이는데 공헌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3세대는 다시 좀 더 딱딱해졌고요. 좀 더 이제 쉘이 좀 더 두꺼워졌고, 지금 쓰는 건 4세대, 5세대 젤이잖아요. 4세대, 5세대 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요런 어떤 히스토리,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텍스트북에서 나온 히스토리에서 나온 보형물들은 멘트로엘러와 실리메드 요 세 회사 거예요. 이 세 회사 거에서 4세대, 5세대 요것들은 쉘도 두껍고 그 쉘 자체의 격도 여러 멀티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져보면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쭉 겪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그 보형물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변환시키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보형물이 이 보형물 저 보형물 막 섞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파열류를 갖다 우리가 보는 건데, 주로 옛날 보형물, 특히 2세대 보형물을 갖다 썼었던 뭐 한 80년대 뭐 이제 그때쯤이죠. 그 경우에 파열률이 상당히 높았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 보형물, 4세대, 5세대 보형물의 파열률은 사실은 상당히 드물어요. 자, 파열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젤이 유출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근데 코이시브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응축되어 있는, 응집되어 있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꽉꽉하게 이제 얘네들은 밀도 있게 속 안에 이렇게 집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형물에서 어디 한 군데에 구멍이 나가지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구멍이 딱 났다. 그 다음부터 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꽉 눌러야지만 조금씩 밀려. 누르는 힘은 근육이 제공하겠죠. 대형근 아래에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조금씩 나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튀어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터졌다. 오늘 터지고 아침에 딱 터져가지고 점심때 더 이상하고 저녁 때 더 이상해지고 그 다음날 더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건 이런 일은 없어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변해. 그리고 이렇게 나온 실리콘 젤은 누수가 되면 어디로 나갔냐, 캡슐, 그러니까 이제 피막 속 안에 있는 경우가 있고 피막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피막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제대로 형성된 피막은 실리콘 보형물이 터졌다고 해도 이 젤을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않아요. 이건 물도 안 통하니까요. 그런데 수술할 때 제가 수술 기구에 의한 데미지로 인해서 보형 파열이 많다고 그랬죠. 집어넣는 그 순간에 이미 보형물이 어딘가 살짝 터져 들어간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이게 들어가가지고서는 의사는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상처를 덮었고, 얘네들은 바깥으로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피막이 얘네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성이 되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럼 그 피막 완전히 생성되기 전에 누수가 된 젤들이 이미 공간으로 이제 퍼져나간,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피막 바깥으로 번져있는 젤, 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가슴에 있는 살하고 섞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제 뻔하죠. 자, 염증,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딱딱해지는 데가 있고 아픈 데가 있고 이제 그렇죠. 또 만져지게 되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정말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의 누수된 젤은 캡슐 내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깥으로 이렇게 어떻게 타이밍이 딱 어떻게 운이 없게 그렇게 맞아가지고서는 요 피만 생기기 전에 딱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살 속으로 섞여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로 운이 없는 그런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살 속으로 만약에 젤이 섞여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양이 적으면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양이 너무 많으면 잘라내야 돼요. 잘라낸다는 게 이 젤 자체만 잘라내는 건 불가능하고 유방을 거의 한 반 가까이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건 못 봤어요. 자, 이렇게 유출된 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느냐, 단순히 국소적인 문제밖에 없느냐, 건강에는 전신적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 자,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서 떠들썩한 게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인데,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운이 안 좋아서 어떻게 뭐 0.0몇 프로 확률이 맞아서 내 몸에 들어있는 게 이제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게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일으킬 수 있느냐? 그거는 거의 아니다. 이거 안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하고 실리콘하고는 연관관계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텍스처링 표면, 그것이 이제 워낙 까끌까끌해서 그것이 인체의 면역세포를 과도하게 어떤 자극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ALCL, 림프종이 나타난다고 보는 게 맞죠. 유방암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실리콘 보형물에 파열에 있어가지고
파열된 실리콘 그 알맹이들이 내 건강에 유익을 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한심도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보형물 파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이거 응급 아니라고 그랬죠. 천천히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 파열된 보형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리셋시킨 상태, 보형물 처음 거가 들어가기 전에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아주 처음 시작하는 이제 그런 조직의 상태에서 새로운 보형물을 들여보내느냐, 그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막을 같이 이제 제거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구축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깨끗하게 이 끈적끈적한 실리콘제를 같이 다 전부 제거를 하고 새로운 보형물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보형물의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가 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